제가 지난주에 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이 종북 주사파들의 공격을 예상하면서 저것들은 어쨌든 김건희 특검으로 선거 국면을 주도권을 잡으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게 대통령 부인과 관련된 문제가 돼가지고 국민의힘에서도 주춤하고 어정쩡하니 공식적이고 적극적으로 입장을 갖지 못하고, 대통령실은 대통령실대로 대통령 거부권을 어떻게 대통령의 아내를 위해서 사용하냐라고 하는 식의 좌파들의 공격을 먼저 염두에 두면서 아주 어정쩡하게 지금 이 문제에 대한 이 입장을 가져가고 있어서 자칫 잘못하면 저 더불어민주당의 프레임에 말릴 수 있겠다라고 하는 우려를 하면서 제가 이 문제는 그야말로 당당하게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이번 선거를 김건희 특검 국면으로 몰고 가려고 하는 종북 주사파들의 사악한 정략적 의도를 원천 봉쇄해야 한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 이런 의도로 아무 내용도 없고 이미 사법적으로 다 클리어가 된 이 김건희 여사를 끝까지 정쟁의 소재로 끌고 가려고 하는 이 더불어민주당의 행태 작태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또 대통령실이 적극적으로 입장 정리를 하고, 그리고 선거를 선거답게 치를 의무가 있는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가 김건희 특검이라고 하는 이 허무맹랑한 이 괴담 수준의 이 특검 강행을 해서 선거를 정쟁으로 몰아가려고 하는 이 종북 주사파들의 행태에 대해서 강력한 대응을 선제적으로 해야 한다. 제가 이런 취지의 논평을 지난주에 했습니다. 오늘 세계일보는 바로 이 문제, 김건희 여사 특검과 관련돼서 종북 주사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분석하는 기사를 냈어요. 세계일보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우린 잃을 게 없다. 우린 잃을 게 없다. 김건희 여사 특검에 화력을 집중하자. 이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분위기가 그렇다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한 특검법 도입에 사활을 걸었다는 거예요. 민주당 검찰독재 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2부가 그동안 김 여사에 대한 무죄 릴레이를 펼쳐왔다. 수사팀의 봐주기 수사 실체를 특검으로 밝혀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이른바 쌍특검을 들고 나왔는데, 쌍특검은 특검 두 개를 뜻하는데 하나는 50억 클럽에 대한 특검이고 하나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입니다. 그런데 50억 클럽은 언뜻 생각하면 저거는 저 더불어민주당한테 불리한 거잖아, 이재명이한테 불리한 거잖아 할지 모르겠는데, 더불어민주당은 생각이 달라요. 계산법이 달라요. 뭐냐? 쌍특검으로 50억 클럽을 먼저 치면 이게 워낙 명분 있는 주장이고, 또 언뜻 봐서는 이재명이한테 더불어민주당한테 불리할 것 같은 거를 더불어민주당이 주장을 하니까, 그러니까 김건희 특검도 반대 못할 거다 이런 계산을 갖고 밀지만, 실제로는 이재명이는 수사받을 거 다 받고 이제 수사 끝났고 재판으로 가고 있는데, 그리고 50억 클럽이 뭐가 됐건 간에 이 재판 끝나려면 몇 년이나 걸린다. 그러니까 50억 클럽은 김건희 특검을 압박하기 위한 명분으로 우리가 쓰자. 이재명이 겁낼 거 하나도 없다. 우리가 꿀릴 거 하나도 없다. 우리가 잃을 거 하나도 없다. 대신에 이렇게라도 해서 쌍특검으로 끌고 가서 김건희 특검을 통과만 시킬 수 있다면, 그러면 자,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하겠냐? 자기 아내 특검이라고 거부하겠냐 감히? 아마도 거부할 건데, 거부하면 엄청난 사법 리스크를 대통령이 스스로 안게 되는 거다. 우리로서야 무조건 좋은 일 아니냐. 이게 더불어민주당 쪽의 계산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의 뭐 그럴 가능성은 없지만,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을 거부권을 행사 안 하고 받아들이면, 그러면 그때부터는 완전히 뭐 민주당 대의가 된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선거 자체가 김건희 여사 선거 또는 윤 대통령 집안 가족 문제가 부각되는 선거가 되기 때문에 뭐 더불어민주당으로서는 그야말로 잔치다. 이런 식의 계산을 더불어민주당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게 하나도 없죠. 거부권을 행사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왕창 사법 리스크를 안게 되는 거고, 받아들이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없고,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리 보나 저리 보나 무조건 우리한테 유리하니까 김건희 특검을 밀어붙이자. 이게 더불어민주당의 계산이라는 거예요. 자, 더불어민주당이 이렇게 계산할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그리고 이미 그렇게 계산 끝내고 행동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파고가 몰려오는 게 보이는데 12월 중에는 이게 김건희 특검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냥 우리가 모른 체하고 외면하고 가만히 있기만 하면은 이게 파고가 그냥 지나갑니까? 어떤 형태로든 이 파고는 온다고 보고, 파도가 덮쳤을 때, 김건희 특검이라는 이 파도가 덮쳤을 때 이것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아주 강력하고 높고 튼튼한 방파제를 딱 세워갖고 파도의 정면으로 맞짱 뜨고 맞서야 된다. 제 주장은 그겁니다. 피하지 말자. 피할 데도 없다. 강력한 방파제를 세워서 맞짱 떠야 된다. 그게 대통령 거부권이다. 이거는 다른 사안처럼, 무슨 정책적 사안처럼 관련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자시고 할 필요도 없는 거다. 이미 답은 나와 있는 거다. 저들의 의도도 명백하다. 따라서 김건희 특검이 국회에서 통과돼서 대통령한테 넘어오면 그 순간 거부권 행사를 바로 강행해야 한다. 공중전은 지금부터 이루어지는 거다. 저 종북 주사파들이 이미 공중전을 시작하지 않았냐. 그러니 우리도 김건희 여사 특검이야말로 정략적인 정치 공세라고 하는 점을 부각시키면서 이 김건희 특검법을 더불어민주당이 강행할 경우에는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되어야 한다고 하는 당의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혀야 한다. 이 점을 제가 오늘 이 세계일보의 이 분석 기사를 보면서 다시 한번 이 입장 정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 점을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정론 일침이었습니다. 네, 노조 회계를 이래서 공개를 못했나? 이게 지금 노조를 정상화시키기 위한 그 조치 중에 하나로 노조 회계 공시 문제가 추진됐는데 결국 민노총 한노총이 다 무릎을 꿇고 회계 공시에 응했어요. 그래서 이제 전교조 민노총의 핵심인 전교조의 회계도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게 됐습니다. 34년 만에 처음으로 전교조가 회계 공시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 공시된 회계를 들여다보니까 이거 전교조가 자체 신고를 한 거니까 또 뭐 여기에 또 무슨 꼼수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공개된 것만 보더라도 황당한데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작년도 수입이 156억입니다. 대부분 조합원들이 낸 조합비예요. 156억. 그런데 이 156억을 가지고 어디다 썼는가를 보니까 84억. 절반이 넘죠? 84억. 절반이 넘는 84억을 노조 전임자들한테 인건비로 줬어요. 그럼 뭡니까? 전교조 조합원들이 한 달 매달 얼마씩 돈 모아갖고서 그 전임자들 먹여 살렸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게 전 세계적으로 조합원들이 이 노조비를 내면 그 노조비의 가장 큰 부분은 뭐냐면 파업 기금으로 쌓아놓습니다.
이게 뭐 파업을 언제 할지 모르는데 일단 파업에 들어가면 전 세계적으로 다 무노동 무임금이기 때문에 파업 기간 동안에는 월급을 못 받아요. 조합원들이, 일반 조합원들이. 그런데도 총단결해서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총파업을 해서 사용자 측과 싸워서 이기려면 이 사람들한테 100%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먹고 살 수 있는 뭐 임금의 70%나 이런 것 정도는 노조가 그 기간 동안은 책임을 져준다는 거예요. 이게 파업 기금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많이 쌓아놔야 돼요. 그래야 노조가 싸움을 제대로 하지. 눈치 안 보고. 그리고 이렇게 해서 기금을 쌓아놓으면 이 기금을 그냥 은행에다 쌓아놓는 게 아니라 이걸 돈을 돌려요. 예컨대 무슨 건물을 사기도 하고 그러니까 수익 사업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어쨌든 조금이라도 더 이 파업 기금을 이 덩어리를 크게 만들려고 해요. 이게 전 세계 노조가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각종 사업비와 투쟁 활동비가 있죠. 노조 전임비는 그 다음이에요. 그런데 이 정교조라고 하는 걸 보니까 절반 조합비를 걷어서 그 절반 이상을 전임자 인건비로 쓰고 있어요. 아니 누가 누굴 먹여 살려야 됩니까 도대체. 참 황당한 노조네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 큰 덩어리가 뭐냐면 상금 노조에다가 상납한 거예요. 이거는 뭐 합법적으로 이렇게 상금 노조에다가 뭐 활동비라고 줄 수는 있어요. 근데 너무 크다. 크도 너무 크다. 얼마를 줬냐? 9억 5천만 원을 줬어요. 그러니까 정교조 상근자들 월급 쫙 먼저 돌리고 절반 이상을 그리고 난 다음에 민노총에 한 10억 가까이 상납하고 자체 사업비는 민노총 상납한 9억 5천만 원보다도 적어요. 8억 4천만 원이야. 이게 도대체 뭡니까 이게. 그러면 정교조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정교조 상근자 거의 뭐 혁명 전사처럼 투쟁하는 이자들 먹여 살리는데 거의 다 들어가고 그 다음에 민노총 상급 간부들한테 그 사람들 먹여 살리는 데 들어가고 자체 사업은 그저 8억 4천만 원밖에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민노총을 위한 정교조고 상근자를 위한 정교조지 정교조 조합원을 위한 정교조라고 얘기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이러니까 이것들이 회계 공시를 안 하겠다고 그렇게 버텼던 거예요. 특히 이번에 정교조는 회계 공시를 하면서 이 조합원 숫자를 공개를 안 했어요. 물론 이렇게 추정할 수 있죠. 조합원들이 낸 조합비가 모두 거친 게 156억이다. 그러면 대개 몇 명 정도가 조합원일 거다. 추정은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자기들이 공개적으로 밝히는 건 차원이 다르잖아요. 그거 왜 안 밝혀요? 그동안 뻥튀기 해왔다는 뜻입니다. 뭐 그동안 조합원 숫자가 많다고 뻥튀기를 해야 겁을 먹을 거다 생각해서 저 좌파 종북 주사파 조합들이 전부 다 뻥튀기를 했어요. 그러니 정직하게 밝히지 못하는 거예요. 회계 공시할 때 조합원 수를 뻥튀기하면 이건 바로 공문서 위조 뭐 또는 사문서 위조 사기 이렇게 바로 갈 수 있거든요. 거짓말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것들이 밝히지 못하고 있다. 회계 공시가 이래서 필요한 겁니다. 연관된 뉴스로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있는데 전임자가 45명. 전임자는 노조 일만 하는 사람. 여기 정교조도 86억인가를 그 전임자 월급으로 썼다는 거거든요. 이 서울교통공사 전임자가 45명이요. 이렇게 많아? 서울교통공사가 서울 지하철 하는 거 아니에요? 하여튼 45명이나 돼요. 근데 사무실은 와 놀라지 마세요. 전임자가 45명인데 사무실이 왜 66개야? 전임자 한 명당 사무실 하나씩 나눠주고도 20개가 남아. 이거 뭐야 이거? 또 노조 전임자 사무실은 15평 이내라고 하는 내규가 있는데 133평짜리 사무실도 있답니다.
이거 다 여러분들 지하철 탈 때마다 내는 지하철 요금이에요. 그냥 사무실만 준 게 아니네요, 보니까. 사무실에 냉장고도 갖다 넣어주고, 냉담방 고장나면 수선도 해주고, 냉온수기 임차도 대신 해주고, 컴퓨터도 22대나 구매를 해주고.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왜 노조 회계를 투명하게 공시해야 하는가?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제정신들이 아닙니다. 지금 예산 국회가 열려서 예산 심의 중인데 이게 딱 문재인이 때 했던 거랑 똑같은 식으로 지금 묻지마 삭감을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때는 어떻게 했냐면 정권을 불법적으로 탄핵시켜 놓고 탈취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것들이 그 예산 심의를 하는데 2017년 예산입니다. 2017년 예산 때 창조자 들어가는 거 전부 전액 삭감했어요. 창조는 박근혜 대통령의 창조경제와 연관된 거라고 생각해서 창조자 들어가면 전부 삭감해버렸어요. 새마을 들어가면 전부 전액 삭감해버렸어요. 이런 식으로 정말 묻지마 삭감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이 더불어민주당 종북주사파 이재명 세력이 딱 그 꼴이에요. 윤석열 대통령이 관심 갖고 있는 사업이라고 추정되는 사업은 전부 삭감이에요. 묻지마 삭감이야.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글로벌 중추국가 글로벌 스탠다드에서 글로벌이라고 하는 이 컨셉을 브랜드화 시켜서 지금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예산에 글로벌자 들어가면 다 삭감이야 지금. 과방위가 예산 심사 소위를 열었는데 글로벌 탑 전략연구단 지원 사업 삭감, 첨단 바이오 글로벌 역량 강화 항목 삭감, 여기서 1조 1,600억 원을 삭감했어요. 글로벌자 들어갔다고 이거 윤석열 예산이야 이러고 삭감한 거예요. 또 환노위에서는요 청년 일자리 사업 예산 2,382억 원을 통째로 삭감. 청년들은 자기들 것 몫인데 왜 윤석열 정부가 이걸 침을 바르려고 그래? 삭감. 반면에 이재명 표 예산은 1조 원 증액. 청년 교통비 지원 사업인 3만 원 청년 패스 예산 2,900억. 지역사랑 상품권 예산 7,053억 증액. 그러니까 이게 집권한 쪽이 이게 우리 쪽인지 저 이재명 쪽인지 헷갈릴 정도입니다 지금. 나라 빚을 줄이겠다고 하는 어떤 노력도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하지 않고 있어요. 상임위 11개에서 정부 예산안 초긴축 예산을 편성했는데 정부 예산안보다 11조 원을 증액했어요. 이게 전부 더불어민주당이 앞장서서 증액한 거예요. 그뿐이 아닙니다. 국회 산자위인데요. 산자위에서는 민주당이 단독으로 원전 관련 예산 1,820억 원을 삭감해버렸어요. 지금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을 다시 원전 중심으로 회귀시키고 있잖아요. 원전 중심으로 회귀시키려면 예산이 필요한데 이 원전 관련 예산을 전부 묻지마 삭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예산이 없어졌냐? 원자력 생태계 지원을 위한 예산 1,112억 원이 삭감. 혁신형 소형 모듈 원자로 기술개발 사업 332억 원 삭감. 원전 수출을 위한 수출 보증 쓸 예산 250억 삭감. 수출도 못하게 막겠다. 근데 남긴 예산도 있어요. 원전 관련해서 남긴 예산. 뭐냐면
원전 해체 관련 예산은 남겼어, 이것들이. 반면에 증액시킨 거 있죠. 뭘 증액시켰을까요? 예, 신재생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 관련 예산 3,900억 원 증액. 이거는 저것들이 정권 잡고 저것들이 정책 피겠다는 거죠. 예? 탈원전 계속하고 신재생 에너지 대폭하고 원전 해체 계속하겠다는 거죠. 아니 이렇게 할 거면은 대통령 선거에서 이겼어야지. 왜 지고 나서 이러냐고. 그래서 우리가 거듭거듭 확인하는 바는 저 이재명이하고 종북 주사파 더불어민주당은 대선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거다. 지금도 자기들이 정권 잡았다고 빡빡 우기고 있는 중이다. 윤석열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이런 입법 만행을 대놓고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예, 내년 총선에서 우리가 저 종북 주사파들을 진짜 심판 척결하지 않으면 지금도 이 모양인데 총선에서 우리가 지기라도 하면 그 다음 날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하겠다고 바로 칼 들고 달려들 자들이다. 이 점을 다시 한번 우리가 경각심을 갖고 봐야 됩니다. 자,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네, 원희룡, 한동훈 두 쌍두마차가 출마 채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두 사람이 출마를 하려면 장관을 그만둬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두 사람이 그만둘 때를 대비해서 후임자 물색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법무부 장관 후임 인선이 진행되고 있다는 소식이 나옵니다. 박성재 전 서울고검장, 오세인 전 대검 공안부장 등의 이름들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여권 핵심 관계자도 이 한동훈 총선 출마 쪽으로 기운 듯하다. 현재로서는 지역구나 구체적인 역할이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한동훈이 출마한다면 총선 전국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아주 재밌는 말을 했습니다. 한동훈은 그동안 방패만 들고 방어만 했는데 장관이니까 국무위원이니까 방어만 했는데 이제 한동훈이 직접 정치판에 나오면 방패가 아니라 창을 들고 본격적으로 그 전투력을 보이게 될 것이다. 기대된다. 이런 뜻입니다. 원희룡 장관도 거의 출마가 확정적인 것 같습니다. 원희룡 장관이 장관을 사임할 경우에 대비한 후임 인선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문재인 저격수 심교원 교수가 우선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심교원 교수는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정책을 광기의 실험, 시장의 반격이라는 책을 통해서 본격 비판한 바가 있습니다. 심교원 교수는 이 책에서 문재인 정권 5년간 일일이 거론하기도 힘들 만큼 많은 부동산 대책이 쏟아졌는데 실험인지 증명인지 알 수 없는 대책들은 결국 정부의 의도와는 반대로 부동산 시장의 급격한 상승을 불렀다. 서민을 위한다고 내세웠지만 그 결과는 참담했다. 이렇게 비판해온 부동산 전문가입니다. 이 심교원 교수가 지금 원희룡 장관의 후임으로 검증 과정에 있다는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어제 원희룡 인천 계양을 이재명 잡으러 가는 것, 이재명 잡고 대권 가자, 이런 칼럼을 제가
했습니다만 이게 그냥 저의 주관적 희망이나 바람은 아닌 것 같아요. 실제로 원희룡도 이재명과의 일대 격돌을 염두에 두고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원희룡 장관 주변에서는 만약 지역에 출마를 하게 된다면 가장 어려운 지역에서 가장 센 상대와 붙고 싶다. 원희룡이 직접 이렇게 얘기했다고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가장 어려운 지역에서 가장 센 상대. 가장 어려운 지역이면은 호남일 텐데 거기는 센 상대가 없잖아요. 그냥 막대기만 꽂아놔도 되는 다 막대기들만 있으니까. 센 상대가 없어. 지역은 어려운데. 그나마 그래도 이재명이가 좀 세지 않나요? 그래서 이재명과 한판 붙고 싶다. 뭐 이런 뜻을 밝힌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제가 어제 칼럼에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눈치만 보고 있는 국민의힘의 다선 중진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측근 그리고 지도부 인사들 전부 이제 어떤 형태로든 입장 표명을 안 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인천 계양을 2012년 19대 총선 이후 계속해서 민주당 후보가 당선된 지역입니다. 이게 송영길이가 계속 당선됐다가 지난번에 이재명이한테 물려줬어요. 배지를 그냥 물려주지는 않았을 텐데 어쨌든 물려줬어요. 그래서 이 지역이 우리 국민의힘 그게 누가 나가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아주 어려운 험지 또는 사지라고 불리는 지역인데 이 지역에 원희룡이 출마해서 이재명 대 원희룡, 원희룡 대 이재명 이 대결이 성사되면 전국적으로 가장 뜨거운 관심 지역이 될 것이다. 그러면 거기서 이기면 더 말할 것도 없고 지더라도 혼전 박빙 상태로 몰고 가면 그 과정에서 원희룡은 가만히 있어도 차기 대권 주자로 발돋움하게 될 것이다. 이게 국민의힘 쪽의 그 전문가들이 예상하는 상황입니다. 원희룡과 가까운 한 인사는 원장관은 윤석열 정부를 탄생시킨 일원으로서 정권제 창출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어떤 일이든지 하겠다는 생각이다. 총선 지역구 정해놓은 건 없다. 또 원희룡의 한 참모는 원장관이 주변에다 이렇게 얘기했다. 총선 출마한다면 그거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다. 가장 센 상대하고 붙겠다. 이렇게 한동훈 원희룡 그 쌍두마차가 이제 몸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그에 따라 분위기가 점차 고조되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칼럼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이 원희룡 한동훈 이 카드를 어떻게 전략적으로 잘 위치 짓고 그 프로세스를 어떻게 잘 밟아갈 것이냐. 이런 거를 이 당의 지도부가 전략적으로 지휘를 해야 되는데 참 네,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네, 혁신위원회가 다음 달 초에 활동을 종료할 듯 보입니다. 이거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혁신위가 너무 길게 갈 거 없다. 그런 취지의 말씀을 좀 몇 차례 드렸습니다. 지금 보도되는 걸 보면 혁신위 활동 기간은 60일로 원래 혁신위가 발족할 때 결정을 해놨는데 60일 전에도 끝내면 끝내는 거예요.
근데 다음 달 초 12월 초에 혁신위 활동을 끝내는 방향으로 지금 혁신위가 의견을 모으고 있다는 보도입니다. 다음 달 초에 그만두고 12일 이전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는 12일 이전까지 혁신위 최종 보고서를 내는 걸로 지금 활동 정리를 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다음 달 중순 12월 중순 이하로 넘어가면 혁신위의 혁신안보다도 더 굵직굵직한 이 안들이 정치 이슈들이 터져 나올 거고, 그렇게 되면 혁신위 활동이 유명무실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박수 받을 때 떠나라. 이런 생각들을 혁신위가 하는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는 혁신위에 대해서 우리가 박수 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이걸 보면서 타이밍 괜찮다. 잘 생각했다고 저도 공감하는데, 이제 이런 겁니다. 이게 혁신이 제가 폄하하려는 건 아니고요. 그 제가 TVN에서 오랫동안 진행을 했잖아요. 근데 보면 이제 TVN에 그 개그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그 개그 컨테스트 하는 뭐 이런 것도 있고. 그 뭐죠? 코빅. 코미디 빅리그죠. 코빅도 있고, 또 뭐죠? 힙합 가수 래퍼 경연하는 거, 쇼미더머니 그런 거 있죠. 그런 거 제가 현장에 가끔씩 제가 TVN에 이제 진행자였기 때문에 현장에 가끔 우리 스태프들하고 좀 이렇게 가기도 하면, 거기 한 2시간 전에 방청객이 꽉 차요. 워낙 인기가 있어가지고. 그 2시간 동안 이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그냥 멍하니 기다리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앞부분에 이제 생방송 딱 들어가기 전에 AD가 주로 그 역할을 하는데, 보조 프로듀서죠. AD가 그 역할을 하는데, 이 AD가 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진짜 개그맨이 나와서 해요. 사전에 이걸 막 흥을 돋웁니다. 뭐 정말 개그도 하고 몸개그도 하고 그러면서 박수도 유도하고, 그러면서 하나하나 생방송 때 이때 이렇게 제가 표시하면 박수 쳐주세요 막 이런 것도 하고 그래요. 그게 재밌어요. 진짜 개그는 별로 재미가 없던데 그 앞에 하는 그 개그가 그렇게 재밌더라고요, 저는. 네. 근데 이게요, 한 30분 정도 하다가 적당하게 끝을 맺어야 그 열기를 가지고 본 게임에 우리가 몰입할 수 있는데, 이게 뒤에 준비가 안 돼가지고서 한 1시간 이상 하면요, 진 빠져버려요. 그리고 지루해져. 아니, 앞에 한 30분 준비했던 개그맨도 30분 지나면 소재가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긴 빠져버리고 본 게임에 영향을 줍니다. 그러니까 박수 칠 때 떠나라. 예. 솔직히 얘기하면 인요한 혁신위는 바로 그 바람 잡는 역할을 맡았던 거고, 그걸 비교적 아주 성공적으로 잘 했잖아요. 예, 무슨 과정이 있었든. 그러니까 요때 떠나는 게 맞아요. 그래서 바로 본 무대에 마이크를 넘겨야 됩니다. 제가 보기에 12월 초면은 타이밍 잘 잡았다. 그렇게 제가 평가를 합니다. 자,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네, 이것도 조금 심각한 문제지만, 네, 일단 문제 제기 해두는 걸로 좀 정리를 하고 싶어요. 지난번에 그 강서구청장 선거, 우리 예상과 달리 너무 큰 표차로 지는 바람에 사실 정상적이었다면 김기현 대표부터 책임을 지고 다 물러났어야죠. 그런데 김기현이가 버티면서 김기현이 자기가 임명한 임명직 당직자들만 전부 다 책임을 물어서 다 사표를 받아버렸어요. 그때 물러난 사람들이 이철규 사무총장, 박대출 정책위 의장, 박성민 사무부총장, 그리고 박수영 여의도 연구원장, 이런 사람들이었거든요. 대변인들도 유상범 수석 대변인 비롯해서 다 물러났어요. 전부 자기가 임명해놓고
그 사람들한테 책임을 물어갖고. 그리고 새로 임명한 사람들이 지금의 김기현 지도부의 실무 책임자들인데 이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예요.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째는 김기현 1기 지도부, 그러니까 이철규 사무총장, 박태출 정책위 의장, 박수영 여의도 연구원장, 그리고 박성민 사무부총장. 이 진영이 우선 짱짱해요. 능력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의미에서. 제가 보기에 이철규 총장이 김기현보다 나으면 낫지 못하지 않잖아요. 박대출 정책위 의장이 김기현보다 나으면 낫지 못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선출직 이 당대표는 시원찮지만 그래도 임명직으로 딱 포진한 이 구도는 괜찮다. 그랬는데 이 사람들한테 다 책임을 물어갖고서 다 집에 보내놓고 나서 이른바 2기 지도부라고 하는 걸 구성을 했는데 보세요. 여의도 연구원장의 김성원. 그 수해복구 봉사자금 나갔다가 비가 안 오니까 이거 지금 사진 찍으려면 비가 좀 와야 되는데. 당원권 6개월 정지받은 자예요. 어떻게 이런 자를, 공천도 못 받을 자를, 당원권 정지 6개월이면 중징계인데 중징계 때려놓고서 다시 그 사람 어떻게 공천 줘요? 공천도 못 받을 자를 여의도 연구원장, 총선의 핵심 전략사령부의 지휘관으로 임명을 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도대체? 이만희 사무총장도 뭐 사람 그 개인은 좋지만 또 TK냐 하는 소리를 들었잖아요. 어쨌든 이만희 사무총장이 지금 와서 사무총장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사무총장은 선거 전반을 총괄하기 때문에 그중에서 특히 지금 우리는 현역 의원이 112명밖에 안 돼요. 이게 비례대표 빼고 나면은 전국에 150개 이상의 당협이 다 현역이 아닌 원내 당협위원장이라는 뜻이에요. 그게 주로 선거하기 어려운 수도권, 험지, 사지 이런 데 있는 지역들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이 험지나 사지에 있는 그 현역 국회의원도 아닌 이 원외 당협 150여 군데를 조사하고, 그리고 필요하면 사람을 바꾸고 새로운 사람을 영입하고, 또 있는 사람이 저항을 하면은 설득을 해서 주저앉히고 하는 일들을 누가 하냐? 그 사무총장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사무부총장이 합니다. 조직부총장. 그런데 이 일을 맡긴 사람이 현역이 아니에요. 뭐 함 누구라고 하는데 제가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이게 영이 씁니까?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은 김기현이 지가 살려고, 김기현 지도부가 살려고 1기의 그 쟁쟁한 이 빵빵한 지도부, 실무 지도부, 이철규 총장, 박대출 정책위 의장, 박성민 사무부총장, 박수영 여의도 연구원장, 이 진영을 다 날려버렸어요. 다 날려버리고는 그 정도 역량을 갖춘 사람들로 2기 실무진을 채우지를 못한 거예요. 그렇다고 계속해서 빈자리로 남겨둘 수가 없으니까 막 급하게 이것저것 막 섞어가지고서 도대체가 김성원 여의도 연구원장, 그 사무조직부총장은 이름도 모르니까 제가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어요. 이런 진영으로 어떻게 선거를 치릅니까? 어떻게? 그래서 이게 선거가 무슨 애들 반장 선거도 아니고 동네 반장 선거도 아니잖아요. 학교에 줄반장 뽑는 것도 아니잖아요. 정권의 운명이 걸려있는 이 선거를 앞두고 최강의 실무진을 구축해도 모자랄 판에 자기 공천도 불투명한 중징계 받았던 사람이 여의도 연구원장하고,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 정치적 권위도 없고 역량도 검증되지 않은 사람이 조직 청과를
수도권 그것도 사지 험지에 150여 개 원외당협을 다 총괄할 조직부총장을 지금 맡고 있고, 이러니 당이 제대로 돌아가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김기현 전 불출마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당대표직도 가급적이면 빨리 내려놓는 것이 당을 위해서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제가 일관되게 주장해 왔던 거기 때문에 더 이상 제가 길게 이 문제 얘기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김기현이 그만두기 전에 우선 급하게 해야 될 인사가 2개 있다. 우선 급하게 해야 될 인사가 2개 있다. 여의도 연구원장 빨리 교체하고 사무조직부총장 빨리 교체하라. 그러지 않고는 당이 돌아가질 않는다. 당 어디에도 전략을 수립한다는 데가 없지 않느냐. 당 어디에도 150여 개 수도권 험지 사지가 계속해서 매일 언론에 주목을 받고 있는데도 이 원외당협위원회를 제대로 추스리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 한마디가 나오고 있지 않지 않느냐. 그러니 이것은 당의 여의도 연구원의 기능, 그리고 사무부총장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는 것의 반증이다. 그러니 김기현 대표의 거취 문제는, 불출마 또는 대표 사퇴 문제는 뭐 여러 가지 전략적으로 고려해야 될 문제가 있는 모양이니까 뭐 김기현이한테 맡겨두더라도 우선 당장 여의도 연구원장 그리고 조직부총장은 빨리 바꾸라 라고 하는 점을 제가 정론일침에서 환기시켜드리겠습니다. 정론일침이었습니다. 지금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지금 3년 반 전에 우리가 선거를 했던 그 비례대표입니다. 비례위성정당을 만들지 않으면 안 되게끔 만들어 놓은 이상한 그 법, 그때도 심상정이가 이 법을 추진했어요. 기자들이 아무리 설명을 들어도 이게 너 잘 모르겠다 싶으니까 심상정이한테 직접 물어봤죠. 이거 계산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기자들이 심상정이한테 물어봤어요. 이 법을 개정 주도한. 그러자 심상정이가 그 계산법, 산식, 그거 기자 여러분 이해 못해요. 국민은 산식이 필요 없잖아요. 컴퓨터 치는 방법은 알면 되지. 컴퓨터 부품에 대해서까지 알아야 됩니까? 이런 막말을 했어요. 똑같은 막말을 이번에 더불어민주당 허영이라는 자가 했습니다. 이 허영이는 춘천지역 국회의원이고 박원순이 밑에서 부시장 오랫동안 하는 자입니다. 이게 이제 국민의힘의 김상훈 의원하고 좀 공방을 벌이면서 나온 얘기인데 이렇습니다. 김상훈 의원이 먼저 그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산식이나 알고 계십니까? 국회의원도 모르는 산식을 국민에게 요구하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자 허영이가 국민들 그거 알 필요 없습니다. 그러자 김상훈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당장 그 허 의원부터 산식 모르죠? 허영이가 국민들이 산식을 알고 투표합니까? 그러자 김상훈이가 산식 알고 있어? 기자들한테 얘기해봐. 허영이가 침묵. 국민들 그거 알 거 없다. 자, 국민을 주권자로 생각한다면 이런 말 할 수 있습니까? 이건 국민들 그야말로 개돼지로 알지 않고서야 감히 할 수 없는 말입니다. 국민들은 그냥 표만 우리한테 찍어주면 되지 뭘 그렇게 무슨 투표 방식이니 계산법이니 이런 것까지 알라 그래. 그냥 무식하게 살라 그래. 이 말 아닙니까? 자, 허영이만 이렇게 했습니까? 종북 주사파들은 그들이 섬기는 자는 딱 하나예요. 수령입니다. 수령. 나머지는 다 수령을 위해서 언제든지 꼬리 자르기, 손발 자르기 해도 괜찮을
무지랭이 개 돼지들이에요. 가분개들이란 말이에요. 그들이 받들어야 되는 유일한 존재는 수령입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에는 그 이재명이가 그 수령의 자리에 올라가 있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종북주사파들 입장에서는 김정은이, 또 세계 공산당 세계에서는 시진핑이, 그러니까 시진핑이 김정은이 이재명이나 받들어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산식 같은 거 모르고 그냥 찍으라는 대로 찍기만 하면 돼! 라고 하는 개돼지들이라는 거예요. 이 종북주사파들의 머릿속에 사고방식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다는 겁니다. 이 점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점을. 저는 이 허영이의 이 발언, 또 심상정의의 4년 전의 발언이야말로 최근에 나오는 뭐 최강욱의 무슨 뭐 여성 비하 모욕 발언이라든지 이런 어떤 것들보다도 더 심각한 국민에 대한 모욕이고 망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응징해야 되겠습니다. 내년 4월에 여러분들의 표로. 자,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네, 한동훈 현상. 한동훈 장관의 화법이 여의도 문법과 좀 다른 것 같다. 기자가 이런 질문을 하자. 한동훈이 이런데 참 강한 사람이에요. 즉답을 하는데, 여의도에서 일하는 국회의원 300명만 쓰는 그 고유한 그들만의 화법이나 문법이 있다면 그건 여의도 문법이라기보다는 여의도 사투리 아니냐. 저는 나머지 5천만 명이 대한민국 국민이 쓰는 언어를 쓰겠다. 이렇게 여의도 300명을 사투리 쓰는 자들로 딱 한마디로 규정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한동훈식 화법의 아주 재미예요. 또 한동훈 특유의 대야 정치력, 전투력.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만약 어떤 고위공직자가 공직 생활 내내 세금을 빼돌려서 그 빼돌린 돈으로 일제 샴푸 사고 가족들이 초밥 먹고 소고기 먹었다면 그거 탄핵 사유되는 건 아니냐. 그 정도는 저는 탄핵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헌법재판소에서도 그 정도 탄핵이 올라오면 인용할 거라고 저는 생각한다. 이랬어요. 뭐 이재명이라는 단어, 김혜경이라는 단어, 법카라는 단어는 하나도 안 쓰면서도 아주 이재명이를 내다 꽂아버립니다. 이런 게 이제 한동훈식 전투력이죠. 또 한동훈을 후지다라고 이제 비난한 그러면서 어린 X 어쩌고 저쩌고 한 이 송영길에 대해서도 이렇게 한마디 했어요. 송 전 대표 같은 일부 운동권 정치인들이 겉으로 깨끗한 척 하면서 새천년 NHK에 다니고, 한마디로 그냥 완전히 맛이 가버리네. 대우 같은 재벌 뒷돈 받을 때, 그럴 때 저는 재벌과 사회적 강자에 대한 수사를 엄정하게 했다. 네. 이런 이제 화법을 구사하는 한동훈 장관이기 때문에 아주 뭐 인기가 높습니다. 어디 가나 지지자들이 몰리고 또 셀카 찍자, 사인해달라 뭐 이런 사람들이 줄을 서는 것 같아요. 한동훈도 상당히 여유를 가지고 이제 그분들하고 대화를 하는 것 같아요. 어디에서 오셨냐 묻기도 하고, 아이고 저 바쁘실 텐데 하면 저 시간 많아요. 좀 즐기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 정치하는 사람들 보면 그거 즐기더라고요. 그걸 일로 생각하면 너무 힘들어서 못한대요. 예, 저는 한동훈 장관이 기왕에 정치판에 들어오면 뭐 이런 것들을 즐길 줄 아는 그런 여유를 좀 가지기를 바랍니다. 과연 제가 어제 연합뉴스 TV에서 이 한동훈 장관 관련 논평을 요구받고 제가 이거 한동훈 신드롬, 한동훈 현상으로 나는 보고 싶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한동훈 현상, 한동훈 신드롬. 지금까지 정치인의 뒤에 현상, 신드롬 이런 게 붙었던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를테면 제가 2012년, 2011년에 박근혜 현상이라고 하는 책을 썼죠. 선거의 여왕 박근혜는 가히 신드롬과 같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 후에 안철수 나타났을 때 안철수 신드롬, 안철수 현상이란 말을 잠깐 썼던 적이 있습니다. 최근 우리 정치사에서 이렇게 신드롬이나 현상자가 붙은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만큼 폭발력이 있다는 뜻이고, 기존의 정치와는 다른 정치 문법과 정치 어법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저는 아직 앞질러서 얘기하기는 조금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지금 보이고 있는 그 한동훈 장관과 이 지지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건 일종의 한동훈 현상, 한동훈 신드롬으로 볼만한 요소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더 제가 관찰은 해보겠습니다만 어느 정도 좀 확신이 들고 정리가 되면 제가 한동훈 현상, 한동훈 신드롬에 대한 좀 정리된 논평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조금 기다려 주시고요. 어쨌든 지금 한동훈은 오세훈, 안철수, 원희룡 등과 비교해서 여러 가지 점에서 신선하고 또 파괴력이 있어요. 우선 외모가 그렇고 패션 감각이 뛰어나고 또 학벌이나 실력이나 이런 것들이 뒷받침되고 있어서 지금까지 이제 정치인들은 되게 저 흙수저입니다 이러면서 개천에서 용난 이런 이제 성공 스토리를 가지고 국민들한테 다가가려고 했고 또 그렇게 해서 울림을 주려고 했고 그랬는데 이 한동훈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좀 케네디 비슷한 측면들이 좀 있어요. 케네디 비슷한. 아주 뛰어난 그 집안, 그 훌륭한 집안의 배경과 뛰어난 학력, 훌륭한 학력, 그리고 또 준수한 외모, 또 아름다운 부인, 또 그렇게 형성된 아주 극적인 그 스토리, 군대 가서 극적으로 살아나온 스토리, 이런 것들이 그야말로 미국의 그 명문 집안, 케네디의 그 어떤 그 이미지를 그 이전에 이 정치, 특히 닉슨이 상징되는 워싱턴 정과의 그 고리타분한 정치인과는 확연하게 다른 일종의 이 대중 스타 같은 이런 이미지로 케네디가 미국 정가를 강타했거든요. 제가 지금 충분히 이 자료를 가지고 이 한동훈을 지금 살펴보지를 못해서, 그러니까 그렇게 살펴볼 만한 자료가 별로 없어서, 그래서 제가 조금 본격적인 논평은 좀 나중에 다시 한번 준비해서 해드리겠습니다만, 느껴지는 제 일감이 그런 것들입니다. 지금까지의 정치인들과는 좀 여러 가지로 다르다. 근데 그 다르다고 하는 것이 이질감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대중들에게 상당한 소구력을 또 이 파괴력을 주는 대중 흡인력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다. 이 현상을 어떻게 우리가 볼 것이냐. 이건 우리 정치평론가인 제 입장에서도 굉장히 흥미있는 주제입니다. 그런 점들을 감안해서 저는 한동훈 현상, 한동훈 신드롬 이 점을 계속 좀
관심을 갖고 지켜볼 생각입니다. 자,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네, 원희룡 활용법. 예, 원희룡 장관이 국민과 당을 위해서 필요한 일이라면 어떤 도전과 희생에서라도 적극 나서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이렇게 직접 말했어요. 예, 내년 총선에서 이재명을 잡으러 인천 계양을에 출마 해야 되지 않냐는 가능성이 언론을 통해서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원희룡 장관이 직접 국민과 당을 위해서 필요한 일이라면 어떤 도전과 희생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어요. 인천 계양을 도전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인천 계양을 해서 그럼 자신 있습니까? 기자들이 이제 짓궂게 이렇게 묻죠. 그러자 원희룡 장관, 지금 너무 특정 지역, 특정 상대방을 얘기하는 거는 좀 하고 말을 흐렸어요. 그렇지만 어떠한 도전과 희생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기본 자세는 갖고 있다. 자신감을 또한 내비쳤습니다. 인요한 혁신위원장은 원희룡 장관이 고민 중이다라고 어제 전화를 해왔다. 고마워서 눈물이 다 난다. 이게 이제 원희룡 장관, 인요한 위원장의 험지 출마에 응답한 최초의 중진 정치인 아닙니까? 혁신이 이제 시작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했다. 인요한 위원장 입장에서는 그럴만 하죠. 이렇게 원희룡 장관의 결단이 혁신위의 험지 출마 요구에 침묵을 지키고 있는 당 지도부와 친윤 핵심 의원들에게 어떤 형태로든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고 인요한 위원장은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대다수 언론도 그렇게 파급 효과가 미칠 거라고 지금 분석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당이 명령한다면 어디든 가겠다고 하는 게 이제 원희룡 장관 입장으로 정리가 됐어요. 그렇다면 당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거 원희룡이라는 이 상품을 어떻게 쓰는 게 우리를 위해서 제일 좋은 걸까라고 고민하지 않을 수 없죠. 그래서 나온 게 원희룡 활용법이에요. 원희룡 활용법으로는 첫째, 경기도 고양 4개 지역이 있는데 국회의원이 4명이에요. 고양에 심상정 지역인 고양갑에 출마시키자. 그래서 고양과 파주 그 일대 김포 요게 이제 하나의 권역이거든요. 저희 아미고 회원도 곱하김이라고 부르잖아요. 고양, 파주, 김포 이렇게 엮어서 같이 활동하는데 이게 같은 권역이고 따지면은 그게 국회의원이 모두 8명입니다. 고양에 4명, 파주에 2명, 김포에 2명이에요. 적지 않죠. 경기 북부. 이 지역 전반에 걸쳐서 그 파급 효과를 줄 수 있는 원희룡의 고양갑 출마가 이제 첫 번째 활용법. 둘째는 강북 전체를 아우르는 종로 출마안이 있습니다. 종로는 워낙 그 정치적 상징성이 큰 곳이기 때문에 강북에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고 수도권 전체에 아마 영향을 어떤 형태로든 미치게 될 것 같은데 그게 있고, 그 다음에 지역구 출마를 어디로 하건 계양을도 있고요. 어디로 하건 공동 선대위원장 중에 한 사람으로 당직을 줘서 선거 전체를 지휘하도록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지금 김기현 체제로는 총선 못 치른다고 하는 게 대세인데, 그럼 김기현 대표가 언젠가는 대표직에서 물러나고 험지 출마를 하든지 불출마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 경우에 저는 조기 전대로 가는 것이 정답이라고 생각하지만 도저히 시간상 그게 안 되면 비대위로 갈 수밖에 없죠. 그때 비대위원장 후보 영순위로 원희룡 장관이 거론되어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활용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원희룡 활용을 잘해야 된다. 동시에 한동훈 활용도 잘해야 된다. 그리고 기왕이면 이게 다 연동되는 카드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두 히든 카드 쌍두마차를
어떻게 전략적으로 배치할 거냐에 대한 원희룡 한동훈 활용법, 이 부분에 대한 보다도 전략적인 고민이 필요하다. 이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네, 정론 1침이었습니다. 네, 북한이 9.19 군사 합의를 전면 파기했습니다. 북한은 9.19 남북 군사 합의에 구속되지 않겠다. 이 합의에 따라 중지했던 모든 군사적 조치들을 즉시 회복한다고 밝혔는데 그동안 뭘 구속을 받고 뭘 지켰다는 건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북한의 이런 공식 입장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다라는 뜻이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북한의 국방성은 현 정세를 통제불능의 국면으로 몰아간 저들의 무책임하고 엄중한 정치군사적 도발 행위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한다. 지상,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취하였던 군사적 조치들을 철회하고 군사 분계선 지역에 보다 강력한 무력과 신형 군사 장비들을 전진 배치할 것이라고 했는데 이건 그냥 엄포입니다. 이것들은 그동안 9.19 군사 합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천 회에 걸친 9.19 군사 합의 위반, 위반하는 군사 도발과 위반 행위들을 해왔습니다. 아마 이런 북한의 공식적인 9.19 군사 합의 파기 선언을 뒷받침한답시고 이것들이 연이틀 심야에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는데 합참이 탄도미사일 발사를 확인했는데 이게 아마 실패한 것 같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합참의 발표입니다. 어제 오후 11시 5분쯤 북한이 평안남도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미상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는데 실패한 것으로 추정된다. 자, 북한이 파기했으니까 우리도 이제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우리는 1조 사망에 대한 효력정지만 조치를 취했는데 저쪽에서 전면 파기를 해버렸으니까 이제 우리도 전면 파기가 된 겁니다. 어제부터 제가 이렇게 논평을 하면서 말씀드렸잖아요. 효력정지로 인해서 오늘 오후부터는 휴전선 인근에 대한 우리들의 정찰 자산 전개가 있을 것이다. 실제로 어제 오후부터 군사분계선 인근에서의 대북 공정정찰이 정상화됐습니다. 그동안 9.19 군사 합의 1조 3항에 따라서 동쪽은 40km, 서쪽은 20km, 이 고정익 항공기는 그렇고 회전익 항공기의 경우에는 10km, 15km 이런 식으로 막 제한이 있었어요. 제대로 휴전선 근처에 비행 물체를 날릴 수가 없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그 제한이 해제된 겁니다. 원래 이 공중 감시 정찰 능력은 우리 군과 미군의 정찰 자산이 압도적인 우위였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에는 있어도 날릴 능력이 안 되고 있어봤자 조악한 수준이고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9.19 군사 합의를 통해서 양쪽이 같이 안 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북한은 하라 그래도 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쪽 발만 묶어버린 거죠. 우린 쪽 눈만 묶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들이 완전히 이제 해소되면서 우리 군과 미군의 정찰기 무인기가 휴전선 인근을 비행하게 됐고 따라서 높은 산, 북쪽에 있는 높은 산의 북쪽 사면 우리 쪽에서는 직선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높이 떠서 보면 확인이 되거든요. 이런 정찰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DMZ 인근에서 수도권을 위협하고 있는 북한의 장사정포가 한 340여 문은 저 북쪽 사면으로 땅굴 파고 들어가 있다가 발사 직전에 이걸 꺼내서 남쪽을 향해서 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휴전선 인근에 우리 정찰 자산이 공중에서 정찰할 수 없게 만들어 놓은 9.19 군사합의로는 도저히 이걸 확인할 수가 없었는데 이제 그런 제한이 풀렸기 때문에 그런 그 북한의 장사정포에 대한 실시간 감시까지 가능해졌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등의 여러 상황을 볼 때 9.19 군사합의로 우리가 감내해 왔던 그런 감시 정찰 제한 이것을 풀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하는 우리 군의 요구가 비등해져서 이번에 북한의 정찰 위성 발사를 계기로 우리가 혈육 정지를 한 것이고 여기에 맞대응한답시고 북한이 9.19 군사합의 파기를 선언했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모든 제한이 이제 풀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 군만 그런 게 아니라 주한미군이 운영 중인 가드레일, RC-12X, 크레이지 혹, 255C 같은 이 전술 정찰기들도 DMZ 가까이 정찰 위성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단 4단급 무인기들이 비행금지 구역 때문에 뒤로 나와서 작전을 수행해야 했고 따라서 감시가 이루어지지 않는 차폐 지역들이 있었다. 앞으로 우리 무인기 등을 DMZ에 근접해 운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화여대의 박원곤 교수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군사 합의의 목표가 충돌을 방지하고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상호 정찰을 오히려 확장 허용해야 하는 것이었다.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그런데 9.19 군사합의는 정반대로 했다. 완전히 거꾸로 갔다. 역사적으로 전례를 찾기 힘든 비정상적인 합의였다. 이제 그것이 파기됐으므로 이제 정상화가 됐다. 이렇게도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갑니다. 홍장표가 거짓 해명을 지시했던 정황이 구체적으로 확인이 됐다는 소식입니다. 홍장표는 문재인 때 경제수석을 지냈던 자입니다. 그 소주성 있잖아요. 소주. 소득주도 성장 그거 말도 안 되는 그거를 밀어붙였던 그 장본인입니다. 이 자가 통계가 자기들이 주장하고 밀어붙였던 소주성을 부정하는 것으로 나오게 되자 통계를 조작했던 것 아닙니까? 통계를 조작하면서 통계청장 황수경이라는 통계청장한테 거짓 해명을 지시한 정황이 이제 드러났습니다. 대전지검 형사사부의 수사 상황인데요. 이 황수경은 취임 13개월 만에 자기들 말 잘 안 듣는다고 문재인에 의해서 잘렸어요. 검찰이 이 황수경 전 청장으로부터 2018년 6월 1일 오후 10시경 홍장표가 전화해서 통계청이 한국노동연구원에 데이터 유출했다고 언론에 설명하라 이렇게 지시를 받고 내가 왜 그걸 해야 됩니까? 라고 말다툼을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는 겁니다. 이게 그 문재인 청와대에서 노동연구원으로 데이터가 갔는데 이거를 청와대가 보냈다. 문재인 청와대가 보냈다 그러면 저것들이 문제가 심각해질 것 같으니까 이거를 통계청에서 흘린 것으로 황수경이한테 네가 좀 뒤집어 써달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황수경이가 내가 하지도 않았는데 왜 내가 했다고 내가 뒤집어 써야 됩니까? 거짓 해명할 수 없다라고 저항하면서 언쟁을 벌였는데 결국은 이 황수경 청장이 언쟁을 벌이다가 이 홍장표의 지시를 수용을 했어요. 그래서 실제 토요일인 다음날 직원들을 출근시켜서 긴급회의를 열고 그리고 우리가 한국노동연구원으로 데이터를 보냈다고 언론에다가 얘기를 했어요. 저녁에. 그러면 왜 홍장표가 처음에 지시할 때 강력하게 반발했던 황수경이 하루 만에 입장을 바꿔서 우리가 했다고 거짓말을 하게 됐을까? 협박받아서 그랬대요. 황수경 전 통계청장의 얘기입니다. 내가 계속 더 저항을 하면 통계청 직원들이 피해를 볼 것 같았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직원들 보호하기 위해서 홍장표의 지시에 따랐다. 이렇게 검찰에서 지시를 했습니다. 그야말로 명백한 직권남용과 공무집행 방해
그리고 협박의 범죄가 저질러졌다는 겁니다. 이 문제 관련해서 홍장표라는 자, 황수경 청장이 이야기했던 그 시간 2018년 6월 1일 오후 10시 경에 전화한 사실은 맞다. 인정했어요. 이 전화 기록이 남아있으니까. 전화한 사실은 맞다. 내용은 기억이 안 난다. 뇌수술이라도 해서 들여다 봐야 됩니까? 기억 회로가 어떻게 고장나 있는지.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최서원 씨가 자필로 직접 편지글로 사면을 요청하는 편지를 썼고, 이 자필 편지 글을 최서원 씨의 변호사 이경재 변호사가 공개를 했어요. 형벌이 너무 가혹하다 하면서 사면을 요청했습니다. 최서원 씨의 사면 요청 편지 내용은 이렇습니다. 나의 사면에 대해 누구 하나 나서주지 않는 상황에서 내 스스로 나서는 것이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해서 이 편지를 직접 손글씨로 씁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감옥에서는 이게 컴퓨터로는 못 쓸 거예요. 아마 손편지를 쓸 수밖에 없겠죠. 저는 허울 좋은 비선 실세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동 정범으로 엮여 모든 것을 빼앗겼습니다. 이 국정농단자 청와대 전 비서관조차 전부 사면 복권되는데 서민으로 남아있는 저에게는 형벌이 너무 가혹합니다. 이번에 사면되지 않으면 현 정부에서는 제 사면과 복권을 해줄 수 없지 않겠습니까? 제가 사면 복권된다면 오롯이 제 인생, 딸과 새 손주가 미래의 어깨를 활짝 펴고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뭐 이런 자필 사면 탄원서죠. 이경재 변호사, 이 편지를 공개한 이경재 변호사는 최서원 씨는 지금 8년째 복역 중이다. 그리고 벌금과 추징금을 납부해서 강남 빌딩 등 전 재산을 다 국고에 환수당했다. 그 결과 최서원 씨의 유일한 가족인 정유라와 그 자녀들은 생계조차 꾸려가기 어려운 처지다. 또 최서원 씨는 허리 수술을 2차례 받는 등 건강이 나날이 악화되고 있다. 60대 후반의 여성이 생존을 계속하기에는 힘겨운 상태다. 지금 최서원 씨는 67세입니다. 이 최 씨에 대한 현재의 형 집행 상태는 이성과 양식의 기준으로 볼 때 그 형평성을 상실했다. 이제 사면의 은전을 내리는 것이 마땅하다. 뭐 이런 설명을 했습니다. 최서원 씨는 2016년 11월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희생양으로 구속됐어요. 그리고 2020년 6월에 징역 18년, 벌금 200억, 추징금 63억의 형이 확정돼서 지금 청주 여자교도소에서 복역 중입니다. 8년째 복역 중이라고 하면 이미 중형을 이미 산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 공론적 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최강욱이한테 6개월 당원권 정지라고 하는 비상징계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우선 징계를 하려고 그러면은 무슨 윤리심판원인지 뭔지를 거쳐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뭐 몇 달씩 걸리기도 하고 뭐 한 1년, 2년 그냥 붙잡고 있다가 흐지부지 용두사미로 만들어버리기도 하는데, 최강욱이에 대해서는 이 윤리심판원을 아예 거치지를 않고 이재명의 최고위원회가 비상징계를 결정했어요. 그 정도로
이 최강욱이의 이 망언이 이 모든 여성들에 대한 이 모욕적 망언이 심각하다라고 느꼈다는 뜻입니다. 근데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 최강욱의 이 여성들에 대한 이 심각한 모욕적 망언보다 10배는 더 심각한 모욕적 망언이 이재명의 무슨 그런 발언이었던 것 같은데, 형수를 향한. 참 뭐 묻은 게 뭐 묻은 거 뭐 한다고 참 그렇습니다. 상황은. 예. 중앙일보는 이 기사를 전하면서 민주당 여성표 이탈에 놀랐나 뭐 이렇게 전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최강욱에 대해서 6개월 당원권 정지 비상징계를 결정했습니다. 윤리심판원을 그치지 않고 비상징계를 한 겁니다. 이재명이 대표된 이후 첫 번째 비상징계입니다. 앞으로 계속 비상징계 할 일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이재명이는 최강욱의 발언을 두고 섬뜩하다 그러면서 격분했다 그러는데, 아니 최강욱이의 그 정말 제가 옮기지는 않겠습니다만 그 모욕적 발언보다도 10배는 더 섬뜩했던 게 이재명이의 그 형수에 대한 발언 아닌가요? 네, 이재명이는 어쨌든 이 징계를 비상징계를 결정하면서 의원은 물론이고 당직자들도 기강이 해이해져 있다. 이번 일을 계기로 당 기강 바로 잡아야 한다 강조했습니다. 또 당 지도부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으로 언급한 김용민이나 민형배에 대해서 사과하라고 설득하기로 했답니다. 아니 이것들은 그냥 징계하면 되지 뭔 사과해 주세요 그러고 두 사람한테 빌겠다는 뜻 아닙니까? 최강욱이의 발언과 관련해서는 민주당 의원이 모두가 다 들어가 있는 텔레그램 채팅방에서 뭐 논란 공방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비명계 쪽에 이원욱이가 당이 어찌 이리 망가졌냐 개탄스럽다고 하자 이 같은 자리에서 서로 실실거리면서 웃으면서 맞장구 쳤던 민형배는 당이 망가졌다니 조선일보가 민주당 기준이냐 뭐 이러고 또 대들었다고 합니다. 뭐 이런 논란 속에서 이재명이가 신속하게 비상징계를 결정한 것은 여성표 이탈이 심각하다고 봤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그렇지만 이 개딸들은 분위기가 좀 다른 것 같아요. 개딸들은 아니 수박들은 아무 일 없더니 왜 우리 우구는 광속도로 이렇게 징계하냐. 개딸과 최강욱이가 이게 같은 편이군요. 민주당은 헛발질 잘하는 당임을 한 번 더 확인했다. 왜 수박들한테 내려야 될 칼날을 응징의 칼날을 왜 최강욱이 같은 우군한테 내리냐 뭐 이런 뜻 같아요. 예. 이재명이가 뭐 최강욱이 징계를 하면서 아까 뭐라 그랬다고요? 좀 황당한 얘기인데 섬뜩하다고? 네,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하나도 못하겠다면서 다 하겠다고 하냐. 네, 김기현 대표가 컷오프 공천 배제죠. 컷오프 대상자 조기 발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근데 현역 의원들은 빼고 원외당협 위원장들 중에서 경쟁력 없는 사람들은 아예 컷오프 시키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걸 조기에 발표하는 게 유리할지 공관위에 넘겨서 진행하는 게 유리할지 김기현 대표가 고민 중이라고 이렇게 전언되고 있는데 야 이거 황당하네요. 아니 그럼 뭐 그냥 다 해먹지. 공관위는 뭐하러 발족시켜. 공관위라고 하는 게 뭡니까? 지금 있는 공천을 신청한 사람들 중에서 제일 경쟁력이 있고 좋은 사람을 뽑아서 공천을 하는 그 과정을 관리하는 게 공관위 아닙니까? 그러니까 경쟁력 없는 사람들을 컷오프 시키거나
또는 경쟁력 있는 사람을 영입하거나 하는 그 모든 절차는 공관위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공관위 곧 발족시킨다면서요. 공관위 발족하면 공관위에서 알아서 할 일을 그 왜 김기현이가 먼저 해 치우고 나가겠다는 겁니까? 지 마음에 안 들면 다 잘라놓고 가겠다? 그런데 현역 의원은 손은 안 대겠대요. 왜? 제가 이거 분석해 드렸죠. 먼저 컷오프 시켜버리면 이것들이 더불어민주당과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는 이 우려가 있다는 거 제가 말씀드린 적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바로 그자들 일찍 컷오프 당하게 되면 컷오프 당한 더 국민의힘 국회의원들과 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짬짬이해서 다시 야합해서 손잡고 윤석열 대통령 총선 전에 탄핵 갈 수 있다. 일단 탄핵 가면 직무정지 당하는 거죠. 헌재가 어떤 결론을 내든. 예, 그 위험성을 제가 경고했어요. 그 부분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당 관계자는 12월에 쌍특검도 있고, 예, 김건희 여사 특검하겠다는 쌍특검도 있고, 탄핵 정국도 있고, 그래서 현역 의원 컷오프는 바로 진행 안 할 것이다. 현역 의원들은 연말까지 더불어민주당에 맞서 단일 대우를 형성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만약 한다면 원내 당협위원장을 중심으로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설명했는데 현실적인 고민이 있는 건 알지만 이거 얼마나 쪽팔리는 얘기입니까? 국민의힘 국회의원으로 4년 동안 국민의힘 당원들에 의해서 온갖 이 지지와 특혜를 다 받아놓고 우리 자유파 국민들의 온갖 지지와 특혜를 다 받아놓고 그리고 저것들이 만약에 공천 탈락하면 협조 안 하겠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걸 걱정해서 발표 시점을 조율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원내당협위원장은 국회의원도 아니니까 그런 정황할 힘도 없으니까 내가 해치고 가겠다. 아니 뭔 정치를 뭐 이따위로 배웠냐? 참. 그래서 이 상황을 보면서 이게 김기현이가 공천권 등의 실권을 통해서 당 주도권 잡기에 나섰다는 이제 분석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또 그런가 하면 김기현이는 슈퍼 빅텐트 관련해서 영입 대상 인사들을 폭넓게 접촉 중이라고 하는데 뭐 그럼 지가 다 하겠다는 거네. 북치고 장구치고. 인재영입위원회는 왜 띄웠어 그럼? 당의 혁신도 지가 해. 당의 영입도 지가 해. 당의 공천 컷오프도 지가 해. 아니 자기 거치 하나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자가 뭘 이것저것 다 하겠다는 거야 도대체. 혁신위는 혁신의 역할이 있고 공관위를 띄우면 공관위는 공관위의 역할이 있고 인재영입위는 인재영입위 나름의 역할이 있어요. 당 지도부는 이 모든 것을 총괄하는 것이긴 하지만 이 기구들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서포팅하는 게 현재 당 지도부의 역할이에요. 당 지도부는 그 이전에 혁신위로부터 요구받고 있는 불출마 또는 험지 출마에 대한 자기 입장부터 정해야 돼. 가장 중요하고 가장 첫 단추에 해당되는 지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는 자가 영입도 지가 해, 공천도 지가 해, 컷오프도 지가 해. 실력이나 있으면서 이렇게 하겠다 그러면 또 지켜나 봐주지. 하나도 못하면서 다 하겠다고 나서는 이런 자들이 자유파의 전진에 걸림돌이 되는 겁니다. 이런 자들이 모처럼 한동훈 원희룡 한동훈 쌍두마차로 지금 기세를 올리려고 하고 있는 우리 자유파와 국민의힘 덜커덕 만드는 장애 요인들이다. 그 점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정론 일침이었습니다. 네, 청년 비하, 여성 비하로 민주당이 폭망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네, K-스탯 엠브레인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 4개 여론조사 회사의 공동 지표조사에서 국민의힘은 지지율이 오르고 민주당은 하락해서 그 차이가 7%. 7%면 대체로 플러스 마이너스 3.1이 오차범위니까 오차범위 바깥으로 그 차이가 벌어졌다는 뜻이니까 상당히 심각한 상황인 거죠.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런데 이렇게 차이가 벌어진 이유가 더불어민주당 안에서 계속해서 터지고 있는 청년 비하, 여성 비하, 이 막말과 망언, 망행, 망동에 따른 것이다 라고 하는 해석입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국정 운영을 잘하기 위해서는 윤석열 정부에 힘을 실어줘야 된다고 하는 윤석열 정부 여당 지지론과 심판해야 된다고 하는 심판론의 여론도 44대 44로 팽팽해졌습니다. 지금까지는 견제해야 된다, 심판해야 된다가 당연히 앞서 있었거든요. 여기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추세가 더 계속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더불어민주당 내부를 보면 저것들이 브레이크가 하나도 없어요. 그 최강욱이의 그 여성 비하 발언,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더불어민주당의 여성 의원들이 조용히 있냐 이런 비판이 계속되자 이 홍익표 원내대표 홍익표라는 자가 더불어당 내의 여성 국회의원들을 비호하기 위해서 변명해 주기 위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의총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 홍익표의 얘기입니다. 우리 의원님 몇 분이 부당하게 언론에서 공격받고 있어서 공개한다. 여성 의원들이 이 최강욱이의 저 여성 비하 발언과 관련해서 침묵한 게 아니다. 여성 의원들 본인들이 먼저 SNS나 공개 발언으로 입장을 밝히는 게 도움이 안 되니 지도부가 처리해달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액션을 취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문자나 전화를 자기한테 많이 줬다는 거예요. 그럼 이 얘기는 뭡니까? 여성 비하 발언, 정말로 모욕적인 여성 비하 발언을 듣고도 보고도 당의 입장을 우선했다는 거예요. 더불어민주당의 여성 국회의원들이. 그래서 야, 당에서 빨리 액션을 취해. 안 그러면은 내가 뭔가 액션을 취하지 않을 수 없어. 라고 당에다가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홍익표가 이 여성 의원들을 칭찬합니다. 당을 위해 어떻게 처신하고 어떻게 역할하는 게 올바른가에 대해 현명하게 잘 해주셔서 감사하다. 자, 이게 더불어민주당과 종북주사파들의 그 진영 논리를 그대로 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들한테는 인류 보편 가치나 무슨 저 기본 질서나 뭐 이런 거는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지그들한테 도움이 되냐 안 되냐 오로지 이 기준 하나 갖고 행동하고 있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전형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러니 이제는 한국의 여성계도 좀 정신 차리세요. 더불어민주당에 있는 여성 정치인들 여성계가 아니에요. 그냥 종북 주사파들이에요. 종북 주사파 이재명이한테 도움이 되면 뭐라도 할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것이야말로 전형적으로 조직보위 논리에 따라 침묵했던 그런 전형적인 운동권 진영의 행태인 거죠. 그럼 이 조직보위 논리는 어디로 가느냐? 바로 수령보위 논리로 갑니다. 수령론. 주사파의 핵심이 수령입니다. 수령만 살아있으면 몸뚱아리가 어떻게 돼도 괜찮다. 이 수령이 누구예요?
김일성이 김정일이 김정은이 아닙니까? 김정은이 하나만 보위한다면 수많은 장성택이 총살당해도 괜찮다. 최강욱이 같은 자가 수백 명 나타나도 상관없다. 김정은이만 보유할 수 있다면. 이런 수령 옹이론이 바로 조직 옹이론, 조직 보위론 이런 걸로 나오는 거예요. 실제로 더불어민주당에 있는 이 여성 중에 남영희라는 자가 있어요. 이 자는 이 자가 이랬어요. 그 최강욱의 발언을 얘기하면서 아니 그 말 왜 못하냐. 이걸 갖고 징계를 준다? 나 유감이다. 그게 무슨 여성 비하냐. 김건희 씨에 대해서 얘기한 건데 왜 김건희 씨에 대해서는 말도 못하게 하냐. 더민주혁신회의라고 더불어민주당보다도 더 센 제2 당 외당이라고 하는 조직이 있어요. 이걸 이끌고 있는 강위원이라는 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 현장에 있었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전혀 문제의식 못 느꼈다. 예, 도덕적 타락과 도덕적 불감성의 수준이 어디까지 가 있는지를 아예 대놓고 까발기고 있습니다. 개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개딸들이 지금 누구한테 분노하고 있습니까? 최강욱이한테 분노하는 게 아니에요. 최강욱이를 6개월 중징계했다고 당에다가 분노를 터뜨리고 있어요. 동지를 지켜주지 못할 망정 왜 물어뜯냐. 이 개딸들 해쳐 나오는 얘기입니다. 김건희 여사에게 그런 말 한 건 당연하지 않냐. 자, 그러면 개딸들을 진정시키고 개딸들한테 이렇게 막 나가지 않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유일하게 이재명이 하나 있는 거 아니에요. 이재명은 근데 쳐다보고만 있어요. 보고만 있다고. 최근에는 이재명의 말도 잘 안 듣는다고 하는데 그거는 말이고. 개딸이 뭔데 이재명이가 진짜 하지 말라 그러는데 계속 하겠냐고. 보고 있으니까. 뒤에서 은근히 사주하니까 이렇게 설치는 거죠. 그래서 청년 비하, 여성 비하는 브레이크 없는 폭주를 계속한다. 그러면 지지율은 계속 떨어질 거다. 그렇게 예상합니다. 자,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김기현이 역주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손님 실수로 지금 지지율이 벌어지고는 있지만 우리 쪽이라고 해서 실수 나오지 말란 법이 없죠. 김기현의 역주행이 좀 심각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자 이 김태흠이 이뇨한한테 한마디 훈수를 뒀어요. 저거 자꾸 버티면 당신이 농계해라. 어차피 이뇨한 위원장은 농계할 생각이 있는 사람이에요. 자, 김기현의 역주를 한번 보겠습니다. 어제 김재원이 최고위원 사퇴한 그 빈자리를 김기현이가 김석기를 선출해서 임명을 했어요. 그건 김기현의 뜻이죠. 자, 그러니까 이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냐. 김기현은 일단 울산 4선 의원이고 그거 빼고 보면 당에 핵심적으로 중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번에 지명직 이번에 이제 선출된 이 최고위원 김석기가 재선 의원이거든요. 그동안은 최고위원회에 김기현 말고는 현역 의원이 조수진이 유일했어요. 비례대표 초선이잖아요. 근데 여기에 이제 재선에 김석기가 최고위원회 가세를 했으니까 이 사람 영향력이 커지겠죠? 이 사람이 경북 경주입니다. 경북 경주고 경찰 출신이에요. 그 다음에 이철규 의원 대신에 사무총장
이만희. 이 사람은 경북 영천 지역구의 재선 의원인데 또 경찰 출신이에요. 예, 경찰 출신이에요. 그 다음에 원내대표 있죠. 원내대표는 윤재옥인데 이 사람은 대구의 삼선 의원인데 이 사람도 경찰 출신이에요. 그러면 김기현 빼놓고 원내대표, 사무총장, 이번에 새로 선출된 최고위원 다 대구 경북 출신이고 다 지역구고 다 경찰이에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왜 이렇게 구성하지? 그저 연포탕은 어디 간 거야 도대체? 연포탕 왜 안 나와? 시킨 지가 언젠데? 지가 대접하겠다 그랬잖아. 자기가. 제가 대표되면 연포탕 대접할게요. 기억 안 나세요 여러분? 그 연포탕 어디 갔냐고. 그래서 연포탕 걷어치우고 이런 식으로 대구 경북의 경찰 출신으로 쫙 깔고 있는 거는 김기현이가 자기 체제를 굳히기 위한 꼼수 말고는 다르게 설명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인유한이 지금 심각해졌습니다. 이대로 가면 혁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이준석이 징계 풀어준 것 말고는 혁신이라고 하는 건 하나도 못하고 끝나게 생겼으니 이거 어떻게 그냥 갈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대로 간다면 김기현의 사태가 없다면 다음 주 중에 정말 김태흠의 훈수대로 인유한이 나 농계다 그러고 뛰어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전개될 수도 있습니다. 인유한 위원장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까지 반응이 냉담하다. 당의 반응이 냉담하다. 아주 안 좋은 상황이다. 우리가 일한 만큼 도대체 돌아오는 게 없다. 어떤 변화도 없다면 다음 주 목요일 회의에서 중대 결단할 수밖에 없다. 중대 결단할 수밖에 없다. 김태흠 지사는 인유한을 만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당 중진 이런 사람들이 혁신의 이야기를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시간을 끈다면 농개처럼 다 끌어안아 버려라. 김기현이도 그렇지. 스스로 책임 안 지는 그 자체가 진짜 잘못된 것 아니에요. 김태흠 얘기해. 성일종도 내려놓을 때는 내려놔야지. 선거에 이기고 권력도 창출할 수 있는 것 아니냐. 또 다른 한 재선 의원은 김기현이 대표직 내려놓고 희생하는 모습을 보여야 이재명이하고 대비될 것 아니냐. 온갖 사법 리스크 끌어안고서 버티는. 그러면 김기현의 체급도 덩달아서 올라갈 텐데 왜 그렇게 결단을 못하는지 모르겠다. 또 다른 의원은 원희룡 봐라. 원희룡 가만히 있어도 되는 사람은 험지 출마의 뜻을 밝혔는데 어떻게 당대표라는 자가 지역구 사수에 급급하냐. 지금 제가 전해드린 당내 반응은 이게 당은 김기현이가 꽉 잡고 있다는 이 일각의 관측이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김기현이가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 최고위원 몇 명하고 그 당직자 몇 명하고. 실제로 당의 다수는 김기현이 몸을 던져야지. 전체를 위해서. 라고 하는 흐름이 이미 형성돼 있다는 거예요. 김태흠의 얘기를 좀 자세하게 제가 전해드릴게요. 어제 인유한이 김태흠을 만났어요. 충남 홍성에 충남 도청까지 찾아가서 만났어요. 이 자리에서 김태흠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대통령 측근이라는 사람들 총선에서 험지로 나가거나 불출마를 하는 등 희생과 헌신이 필요하다고 우리 인유한 위원장이 말씀하셨는데 그거 진짜 당연한 말씀이다. 만약에 이 사람들이 혁신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시간만 끈다면 인 위원장께서 농개처럼 다 끌어안아 버리시라. 솔직히 최고위원회의가 초선이나 원외 인사들로만 구성이 돼서 정치적 경험, 식견 측면에서 준비가 안 됐다. 새내기 사이에서 김기현이 꼬마 대장 노릇한다.
이런 얘기도 나온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전략이 나올 수 있겠냐. 초선들도 눈만 끔뻑끔뻑하고 중진들은 정치 생명 연장에만 고민하면 결국 당이 국민들로부터 버림받을 수밖에 없다. 이런 훈수를 뒀어요. 혁신위는 영남의 한 초선 의원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혁신위는 이제 할 일 다 했다. 김기현 지도부 압박하는 일밖에 안 남았다. 만약에 김기현이가 불출마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혁신이 파격적인 안을 던지고 조기 종료할 수밖에 없을 거다. 아마도 김기현이가 계속 뭉기적거리고 버티면 비상대책위원회 전환하라고 하는 권고와 같은 초강수를 던지고 자체 해산할 가능성이 많다. 그러면 그거 감당할 수 있냐? 김기현이가. 자, 상황이 상당히 심각하죠? 이런 상황에서 혁신위원 4명이 사의를 표명했다는 소식이 오늘 들어왔습니다. 박소연, 이잼마, 임장미, 최안나 이 외부 영입 혁신위원 4명은 어제 혁신위 회의에서 지금 당 지도부, 중진, 친윤 핵심들에 대한 희생을 정식 안건으로 의결해서 최고위원회에 송부하자. 이랬는데 인유안이 일단 다음 주까지만 기다려보자 하는 바람에 격론을 벌이다가 먼저 사의 표명을 4명이서 했다고 합니다. 자, 다음 주건 이번 주건 이제 올 때까지는 왔습니다. 인유안 혁신위가 남은 마지막 역할은 김기현 지도부, 당 중진,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핵심 측근들을 함께 끌어안고 불출마, 험지 출마로 뛰어드는 겁니다. 이 시대적 흐름을, 이 대의를 이해하고 받아들인다면, 받아들이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다면 그건 원희룡과 같은 높은 평가를 받는 대중정치인으로 거듭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주호영이처럼, 장제원이처럼, 그리고 김기현이처럼 그 자신의 한 주먹도 안 되는 기득권을 놓지 못하고 연연해 해서 저항한다면 총선 승리시켜서 윤석열 정부를 성공시키고 윤석열 대통령을 성공시켜야 한다고 하는 우리 자유파의 도도한 흐름에 다 떠내려갈 겁니다. 제가 경고합니다. 싹 쓸어버릴 수 있어요. 그 전에 결단하라. 박수 받으면서 결단하라. 그래야 그 다음 길도 걸어갈 수 있다. 제가 윤석열 대통령 핵심 측근들, 김기현 지도부의 일원들, 그리고 당내 다선 중진들에게 정말로 마지막으로 애정을 담아서 드리는 권고입니다. 박수 칠 준비가 다 돼 있다. 멋있게 떠나라. 그래야 다시 돌아올 수 있다. 정론 일침이었습니다.